네, 반갑습니다. 자, 2부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고유민까지 했고, 이제 우리 이유민. 이유민, 고유민, 정말 쌍도 마차. 자, 봅시다. 우리 조상은 호랑이와 표범을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범이라고 불렀대. 야, 표범, 범. 구별하지 않고 그냥 범이라고. 그 범에는 표범도 들어가고, 호랑이도 들어가고.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같이 살고 있었다. 호랑이는 몸이 좋다는 호랑이뼈와 값비싼 가죽을 얻으려는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었고, 표범은 아름다운 무늬의 모피 때문에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표범의 가격이 12에서 80만 원 정도에 팔렸다. 그 당시에 80만원과 12만원은 쌀 400가마와 60가마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 이 80만원이 쌀 400가마. 여러분들 쌀 400가마라면 지금 잘 짐작이 안 될 텐데, 지금 쌀값이 워낙 그래가지고, 이거 집으로 따지면 이 집을 몇 채를 샀다고 그래야 되나? 응? 쌀이 400가마니까, 이게 좀 아무튼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범을 잡고 싶지 않지만 큰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았을 것 같다. 나도 가격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거 한 마리면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조선시대는 호랑이와 표범을 잡기 위한 군사 조직이 있었대요. 조선 전기에는 착호감사, 착호장, 착호인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조선 시기 후기에는 착호분수제, 착호군이라는 제도를 두었다. 또 범을 잡기 위해 범을 잡을 수 있는 도구, 포획 계획도 연구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범을 잡으면 상을 주는 포와 포상 제도가 시행되었고, 왕에게 호피를 진상하는 호피 공납 제도도 있었다. 그러다가 범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일제 강점기에 해로운 맹수를 잡아 없애기 위해 시행된 해수구제 정책 때문이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의 호랑이는 141마리, 표범은 무려 1092마리가 잡혔다. 우리가 꾸준히 표범을 잡아서 현재 표범 수는 약 30마리 이하인 것으로, 그래도 30마리라도 남아있네요. 표범은 약 30마리 정도가 남아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표범을 죽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표범을 마구 잡은 것이 슬프고, 만약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캠페인 활동이나 표범을 죽이는 사람을 말렸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그때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감정이입을 하는 그런 활동, 훌륭합니다. 우리 유민이는 그 글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을 뽑아다가 필요한 구절을, 필요한 부분을 이걸 인용 능력이라고 그래요. 인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범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표범도 범이고 호랑이도, 그렇지, 범. 백범, 김구 선생님 들어봤어요? 백범 할 때 그 백범은 호랑이 중에서도 누런 황범이 있지만 또 하얀 백범이 있어요. 그 하얀 호랑이를 백범이라고 그래요. 그 백범 김구 선생님도 호랑이, 흰 호랑이 백범으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아무튼 범이라고 하면 구별하지 않고 호랑이나 표범을 다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해 나가요. 상당히 인용이 좋았던, 내용 요약이 좋았던 유민의 첫 번째 주제 잘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야생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쪽을 지지한다. 일단 생태계가 망가진다. 생태계가 망가진다. 바로 들어가죠. 일단 뭐가 문제냐? 생태계가 파괴된다 거야. 자, 예를 들어 표범이 없어지면 표범보다 약한 동물들이 나보다 약한 동물들을 먹기 때문에 생태계가 사라진다. 또 동물들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야생동물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을 보지 못해서 아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게 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하는 것을 자제하는 쪽을 지지한다. 우리 유민이의 이유, 근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갑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지소리 거 봅시다. 지소리. 이 황지소리가 지난번에 베스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지소리가 이게 일단 틀이 딱 깔끔하죠. 틀. 늘 얘기하지만 이 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도 일단 중간 이상은 돼요. 자, 양이 그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아모르 표범은 한본도에 살았던 한국 표범이다. 한국 표범, 우리나라 표범, 아모르 표범. 자,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살고 있었지만 표범의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진 모피 때문에 그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또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와 표범을 잡기 위한 군사조직인 착호감사, 착호장, 착호인 등의 제도가 있었고 범을 잡을 수 있는 도구와 포획기구를 연구하다가 전국에 보급했다. 이건 앞에 또 우리 유민이가 인용했던 교재에 있었던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냥 바로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범을 잡아주는 포상을 시행하고 왕에게 호피를 주는 일도 있었다. 표범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해로운 동물들을 잡는 하수구제로 호랑이는 140마리, 표범은 1092마리가 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앞에 거는 이제 인용, 책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자기 생각, 나의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는 결국 사람 때문이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야생동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 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이다. 깔끔해요. 결론. 자, 까닭.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편안하게 다니고 살 수 있어야지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인간도 편안하게 산다. 그런 얘기 같아요. 예전에 TV에서 이게 자기 경험을 소개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멧돼지가 산에서 주로 주택가에 내려와 주민들이 신고를 해 멧돼지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본 적이 있다. 내 생각에는 멧돼지가 무리한 자연 개발로 인해 살 곳과 먹을 거리가 없어지자 배가 고파 내려온 것 같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멧돼지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물론 멧돼지가 사람을 해친 건 잘못된 거죠. 나쁜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멧돼지가 왜 내려왔겠느냐 이거야. 자기가 멧돼지가 살 수 있는 그 삶의 공간을 인간들이 마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민가로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자, 이처럼 자연을 무리하게 개발하면 결국엔 사람들이 많이 다칠 것 같다. 그러므로 야생동물들이 먹을 것이 많고 쉴 수 있는 곳이 많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야생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을 지지한다. 우리 지소리 짝짝짝. 지소리가 글을 이렇게 잘 쓸지 진짜 몰랐네. 야, 지소리 달라지고 있네요. 황지솔 일단 베스트. 자, 우리 태경이, 엄마야 아직도 많이 남았네. 오늘은 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자, 우리 태경이 거 봅시다. 우리 태경이 보세요. 태경이만의 스타일. 무슨 스타일인지, 강남 스타일인지, 뭔 스타일인지 모르지만 좋아요. 아주 책 제목, 주제 한 줄 띄우고 자기 생각, 그리고 또 한 줄 띄우고 자기 생각. 요것도 마찬가지로 덧붙여. 야, 이거 빨리 읽어봅시다.
아무르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당시 귀하던 아무르 표범의 가죽을 팔아 돈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다. 또 이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표범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이 시대에 해로 맹수를 잡아 없애기 위해 시행된 해수구제라는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표범을 잡으면 상을 주는 포상제도 실행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표범의 가죽을 팔아서 돈도 얻고 표범을 죽여서 받는 상도 받아서 더 많이 잡아들였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르 표범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것 같다. 책의 내용을 보면 112쪽에 자세한 아무르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태경이는 책 몇 쪽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던 거는 앞에서 소개했던 것 같더라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태경이의 조점은 몇 쪽에 이런 근거 자료, 관련 자료가 나와 있다는 안내까지 한 게 참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서 122쪽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112쪽 우리나라 표범의 발자취. 아무르 표범은 아름다운 무늬의 모피 때문에 어느 순간 이 표범은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르 표범을 잡기 위해 군사 조직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착호감사 착호안이란 제도가 있었다. 이 군사 조직은 표범을 잡기에 표범을 잡을 도구 표현과에 전국에 보냈다. 일제강점기에 무려 1092마리 잡혔다. 그리고 광복회는 15마리의 표범이 잡혔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아주 친절한 태경이 잘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야생동물을 위해 자연개발을 자제하자 라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동물들도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자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자연을 또 개발해요? 이거 뭔 말이지? 자연을 개발하면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활에서도 야생동물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이 내 실천 행동을 갖다가 우리 태경이가 고민해서 말이야 찾아봤단 말이야. 자, 봅시다. 야생동물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첫째, 놀래키지 않는다. 그래, 산에 가서 야호하고 소리치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 산새들의 연애를 방해한다고 그랬죠. 산새들의 보금자리, 산새들을 불안하게 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함부로 잡지 않아야 돼. 그래요. 세 번째, 큰 소리, 메아리 얘기했어요? 그 밖에 우리들이 야생동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아이고, 우리 태경이의 귀엽고 깜찍하고 친절한 글쓰기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준이, 어이구, 우리 준이도 틀이 참 좋아졌네. 틀이 좋아졌어요. 양도 이 정도면 중간 정도는 가네요. 자, 그 내용 봅시다. 사람들이 가죽이나 잡아서 팔고 해서 무자비로 잡아서 죽이고 쓰니 표범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냥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표범을 죽이는 것이다. 표범이 비싸니까 잡는 사람이 많아져 멸종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렇죠? 인간의 욕심, 탐욕, 돈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자연을 지켜줘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나무가 없으면 공기가 안 좋아진다. 공기가 안 좋으면 생물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생산자인 나무, 풀 등 자연을 없애면 생산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럼 그런 생태계에서 균형이 생긴다. 생산자가 줄어들면 1차 소비자도 줄어들게 할 것이고 1차 소비가 줄어들면 2차 소비자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최종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줄어들고 하면서 우리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자연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죽게 될 것이다. 중간에 조금 이상한 거 있었는데 이 말이 결론이네. 결국 자연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도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연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우리 준이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럼 뭐 생산자,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인데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내용을 자기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이런 준이의 노력 참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 준이 글 잘 썼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자, 우리 다음에 우리 현지. 자, 우리 현지 거 봅시다. 아유, 자, 우리 현지 길진 않지만, 자, 볼게요. 우리가 동물들이 사는 자연에다가 건물과 아파트 등을 건설해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져서 동물들이 돌아다니다가 죽거나 병들어 처한 멸종위기가 되기 때문에 아모르 표범도 환경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것 같다. 그래요. 아모르 표범도 환경 탓인데 요건 조금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자연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조금 이제 거리는 있어요. 그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인간의 탐욕, 아모르 표범의 그 아름다운 무늬,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그건데 아무튼 우리 멸종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까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현지가 생각한 이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거. 저는 자연 개발을 차지하는 쪽에 걸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건물을 마구 짓고 환경을 더럽히게 되면 우리도 안 좋아질 것이고 동물들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자연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현지의 생각에 선생님도 100% 동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새로운 글쓰기의 강자 우리 연집가 한번 볼게요. 와우, 클래스가 아우, 이게 지금 우리 연지 이제 중요한 점은 보통 우리가 주제 쓰고 한 줄 건너뛰고 자기 생각 쓰고 그냥 쭉 이어서 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문단이야. 에? 작은 문단마다 이렇게 한 줄씩 건너뛰니까 읽는 사람이 참 편해요. 이런 건 참 우리 연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나머지를 한 문단으로 해서 다 묶어버리면 빽빽한 느낌이 들어서 읽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 줄어듭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너무 빡빡한 느낌이 들면 눈의 피로와 시각적 피로와 함께 읽고자 하는 흥미가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문단 중심으로 한 생각 덩어리 중심으로 글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줄을 바꿔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봅시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호랑이와 표범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호랑이는 몸에 좋고 해서 한 번 더 줄게 되었다. 이게 생략학기 앞에서 냈던 거, 본문에 나왔던 거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겁니다. 이 중복되는 거 간단하게 하면서 넘길게요. 자, 군사조직이 있었다는 얘기도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호랑이와 표적이 멸종위기에서 가까워졌던 것도 앞에 나왔던 거예요. 요건 좀 새로운 거네요. 자, 그러다가 이병수가 급격히 줄어든 때가 있었다. 그것은 범을 잡아서 왕에게 바치면서 상을 주는 포호상 제도와 인간을 공격하는 맹수를 잡아 없애기 위해 시행된 해수구제 정책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하지만 뒤에 1970년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산에서 잡힌 호랑이 한 마리가 최후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랑이 사냥한 게 우리나라에서 기록으로는 197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네. 1970년이면 선생님 태어나던 해인데, 1950년에 호랑이가 잡힌 게 이제 한반도에서의 마지막 호랑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호랑이가 멸종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어요. 생존한 호랑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전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아무로 표범을 죽이고 잡은 것은 아니었대요. 한국 표범을 살리는 개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돕기에 달마다 갯돈 10,000원을 모아 후원. 이런 단체가 옛날에도 있었나요? 아모르 표범이 우리나라 표범을 살리자. 지금 얘기가 아니야. 그 당시 옛날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 뭐 10,000원 얼마 안 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 10,000원이 지금의 10,000원하고 틀려요. 훨씬 비싼 금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사냥하는
해서 쓰는 것보다 이 계모임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것과 같이 암으로 표범도 이 계모임에 동의한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지금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지 말에 선생님도 100% 공감. 사냥하는 사람 쪽에 편에 서지 않고 이 암으로 표범, 멸종위기에 놓인 암으로 표범을 구하는 계모임을 돕는 사람들의 편에 암으로 표범, 멸종위기에 있는 암으로 표범을 지키는 활동에 우리가 힘을 보탰더라면 이렇게 멸종위기에 오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이 표현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건 명문장에 이런 건 반전이죠. 반전. 먼 미래에 있을 여러 동물들의 멸종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현 시대부터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지금도 빠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소 늦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멸종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멸종되어 있는 새로운 또 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암호로 표범 또는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금 또 멸종 위기에 처한 그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은 지켜줘야 되겠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연지를 이거를 읽으면 나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활동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10,000원의 후원금? 옛날에도 10,000원을 냈는데 말이야. 자, 그러자 두 번째, 나는 자연 개발을 자제하는 쪽도 더 실천한 쪽도 아니다. 난 중립? 어떤 거 볼게요. 내 생각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것들이라면 당연히 자연개발 등을 하고 지지한다. 그래요. 자연개발 안 하고 솔직히 인간이 발전하기 어렵죠. 하지만 과한 욕심으로 시작된 중요하진 개발을 자제하는 자는 의견 또한 지지한다. 양쪽. 그렇지. 과도한 개발은 반대. 그러나 필요한 개발, 적정한 개발은 찬성. 그래요. 자연개발로 인해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지지만 반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많은 동식물들에겐 측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자연개발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결코 좋은 결말을 주지는 않을 것. 그래, 좋은 결말. 그래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생태계, 우리 먹이 생태계는 모든 게 먹이 사슬처럼 생명사슬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 막 이렇게 있지만 이거 어느 한 군데가 망가지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자, 언젠가 인터넷 뉴스에서 미래 인간의 모습에 대해 나온 적이 있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로봇, 너무나도 빠른 전자기기에 사람들이 몹시 게을러져서 뚱뚱해지고 팔이 5개, 6개 있는 형태였다. 점점 더 빠르고 완벽함을 요하는 요즘 시대는 자연개발에 더 힘을 쏟을 것 같다. 불필요한 개발로 인해 더 이상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될 것 같다. 무서운 생각이 든다. 가끔 어른들이 예전에는 이런 것 없이도 잘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연식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표현이다. 봐요. 가끔 어른들께서 예전에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옛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의 작은 노력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부라도 자연을 헛되게 쓰지 말아야겠다. 우리 연지는 단순히 이해만 하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나 실천할게요 라고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이게 정말 훌륭하고 이게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책에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머리로 이해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 생활에 실천이 없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까?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연지를 보면 연지의 생각하는 힘과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또 자기의 삶에 실천하는 그 실천력, 이게 변화되는, 성장하는. 가을이라서 그런지 진짜 가을에 결심했는 가을이라서 그런지 우리 연지가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연지 글 잘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우. 우리 시우도, 김시우도 나날이 글쓰기 능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암으로 표본 멸종 위기에 처한이요. 원인은 산지 및 농경지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 과도한 포획과 밀렵, 각종 공해와 질병,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암으로 표본 멸종하고 라기보다는 동식물들,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에어컨 많이 사용하다면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프레온가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건데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게 냉매제라고 그래서 실외기, 여러분들 그 에어컨 찬바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실외기가 있어요. 실외기 팬이라는 곳에서 돌려줘야 돼, 바람을 해서. 근데 바람을, 시원한 바람을 나기 위해서는 냉동을 시켜야 돼요. 순간 냉각이죠, 냉각. 그래서 에어컨, 너희들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 냉동실이든 냉장실이든 그 안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 그런 원리예요. 그거를 냉각을 해주는 거예요, 공기를 차게. 그래서 그걸로 얼리기도 하고 또 신선하기도 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그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그걸 쓰려고 그러면은 가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프레온가스라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썼는데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 프레온가스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걸 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스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에어컨 올해는 좀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엄하게 더웠는데, 작년에 선생님도 이제 선풍기로 견디다가 에어컨도 있었지만, 그래서 올해 참 근데 아무튼 결론은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위주로, 선풍기도 전기를 사용하니까 웬만하면 선풍기도 아껴 쓰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느 쪽을 지지하시나요? 저는 인구수가 느는 만큼 집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동물들은 그만큼 집을 잃어갑니다. 솔직히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여 자연의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내 이익을 챙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동물들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싶진 않을까요? 맞아. 동물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지. 응? 이 피차 일반이죠. 동물도 자연 개발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 동물들의 의견도 그렇겠죠. 우리의 이익을 챙기듯 동물들도 이익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참, 우리 시우가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 인간의 입장만 입장인가? 동물들은 입장이 없나? 그러지, 서로 입장.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서로 입장을 바꾸는 거. 자, 그러므로 저는 개발하는 곳과 자연을 지키는 곳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없어지면 맑은 공기와 산소를 마시지 못해 인간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중간입니다. 중간. 이게 좀 그렇지. 절충이라고 해야 돼요. 절충. 일정의 절충 아니죠. 인간도 소중하고 동물도 소중하다. 그래서 둘 다가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중간 입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욱을 잘 봤어요. 이번엔 우리 경민이, 우리 경민이도 틀이 좋죠. 이렇게 틀. 주제 1번에 대한 틀. 주제 2번에 대한 잘 썼어요. 여기 보자. 자, 일제강점기 때 호랑이 141마리, 표범이 1902마리. 이건 했어요. 또한 표범이 아름대로서 줄어들었다 했어요. 표범을 잡았는데 한 명은 12만원, 한 명은 80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당시 구입하는 사람의 경제력과 잡은 사람의 협상력, 그렇죠. 그 협상력. 당시에 쌀이 2,000원이었는데
12만 원과 80만 원의 쌀 60가마와 40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2,000원, 2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배는 돼요. 최소 100배는 2,000원 이랬으니까 2만 원, 20만 원. 100배는 됐겠네요. 어마어마하네. 8배. 80만 원에 100배 하면은 8천만 원이네. 네, 8천만 원. 오, 비싸네. 자, 두 번째,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나는 야생동물을 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리하면 그 뒤에는 불행이 꼭 따라오기 때문이다. 비닐봉지도 편리하지만 그 뒤에 불행이 따라온다. 그렇죠. 불행이 따라와서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고 플라스틱, 종이, 과다 사용, 바다의 쓰레기 투척,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막 써버리고 아무데나 써버리고 그러면 그 뒤엔 대가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요.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자연개발을 자제해야 된다. 우리 경민의 생각 잘 보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글쓰기에 최강자라고도 할 수 있는 황정수와 주은혁 두 작품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 30분입니다. 30분 찍었어요. 잠깐 끊었다가 3부에서 이 두 분의 해설 및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